사과 하나로 세상을 바꾼 천재 뉴턴.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진짜 연구를 숨겼습니다. 그가 평생 집착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 금을 만드는 기술과 세상의 끝을 예언하는 종말론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무엇을 알았길래 그는 이 사실을 감췄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천재의 이야기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집착과 광기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겉으로 보이는 성공만 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뉴턴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1642년 영국 링컨셔의 작은 마을 울스소프에서 미숙아 한 명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어머니마저 재혼하면서 어린 뉴턴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고 그 외로움은 평생 그의 성격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가 거의 없었던 이 소녀는 오직 책과 실험 도구만이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면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665년 흑사병이 영국 전역을 휩쓸자 대학이 문을 닫았고 뉴턴은 고향으로 돌아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만유인력의 법칙과 미적 분학, 그리고 빛의 분산, 이론이라는 경이로운 발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은 이 시기를 기적의 해라고 부르며 뉴턴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뉴턴 자신은 이 과학적 업적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수학 공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신학 노트와 연금술 실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남긴 글의 분량을 따져보면 과학 관련 원고는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연금술과 성경 해석, 그리고 고대 예언서 분석에 할애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어두운 서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뉴턴이 연금술에 빠져든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럽의 지적 풍토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연금술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기나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진지하게 탐구하던 자연철학의 한 갈래였고 물질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뉴턴은 16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술 실험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 기숙사 뒤편에 비밀 실험실을 차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은과 납과 안티모니 같은 금속을 녹이고 석고 가열하는 작업을 밤낮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른바 현자의 돌이라 불리는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었고 이것만 있으면 어떤 금속이든 순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뉴턴이 연금술 연구를 철저히 암호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동료 학자들조차 해독할 수 없도록 자신만의 부호 체계를 만들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왜 이토록 비밀에 집착했을까요? 당시 영국 법률에서 금을 인위적으로 제조하려는 시도는 중범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화폐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금술 실험 자체가 불법이었고 적발되면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뉴턴은 나중에 왕립 족회국의 감독관이 되어 화폐 위조범을 직접 잡아들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금을 만들려던 사람이 금의 순도를 지키는 관리가 된 셈이니 역사의 농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턴의 연금술 원고는 그가 죽은 뒤 약 100만 담에 달하는 분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프린키피아 전체 분량의 여러 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후계자들과 영국 왕립학회는 이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의 이미지에 연금술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의 업적 전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원고들은 무려 200여 년 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1936년에야 경매에 나온 이 문서들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구입하면서 비로소 뉴턴의 숨겨진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스는 이 원고들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턴은 이성의 시대가 낳은 최초의 과학자가 아니라 마지막 마법사였다는 것이 케인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뉴턴의 또 다른 비밀인 종말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턴은 성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수십 년에 걸쳐 분석했는데 이 작업에 쏟은 시간은 만유인 연구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 예언들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밀한 수학적 암호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치 자연 법칙에 수학이 숨어 있듯이 신의 말씀에도 수학적 질서가 숨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뉴턴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1260일이라는 숫자를 연 단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복잡한 계산을 거친 끝에 하나의 연도를 도출해냈습니다. 그 연도가 바로 2060년이었습니다. 뉴턴은 2060년 이전에는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표현이 미묘합니다. 정확히 2060년에 종말이 온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오지 않는다는 하한선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담긴 편지는 1704년에 작성되었고 사후 한참이 지나서야 공개되었습니다. 뉴턴이 이 연구를 비밀에 붙인 이유는 연금술과는 또 달랐습니다. 그는 성경 해석을 공개했다가 종교적 광신제로 낙인 찍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뉴턴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적 신학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 케임브리지 교수직은 물론이고 사회적 생명 자체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왕립 학회 회장으로서 이성과 과학의 권위를 대표했고 밤에는 촛불 아래에서 연금술 도가니를 끓이며 성경의 암호를 풀었습니다. 이 이중성이야말로 뉴턴이라는 인물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가 아닐까 합니다. 그는 완벽한 합리주의자가 아니라 합리와 신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던 한 면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그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693년 뉴턴은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경험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를 뉴턴의 검은 해라고 부릅니다. 당시 뉴턴은 극심한 불면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렸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정신적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연금술 실험 중 수은 중독에 걸렸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뉴턴의 먼리카락을 현대 과학기술로 분석한 결과 정상 수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은 중독은 손떨림과 불면증, 그리고 극심한 감정 기복과 피해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을 만들려다 자신의 몸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뉴턴은 이 위기를 극복한 뒤에도 연금술 실험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거의 중독에 가까운 집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뉴턴의 연금술 연구가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가 물질의 변환 가능성을 탐구한 것은 오늘날 화학의 기초가 되었고 원소들의 반응과 결합에 대한 그의 세밀한 관찰 기록은 후대 화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 자체가 연금술적 사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먼 거리에서 물체에 작용한다는 개념은 당시 기계론적 과학관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오히려 연금술에 숨겨진 힘이라는 개념과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종말론 예측에 대해서도 현대적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턴의 2060년 예언은 종교적 광기의 산물이라기보다 성경 본문에 대한 철저한 문헌학적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종말론자들이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을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뉴턴은 종말의 시기를 함부로 예언하는 것은 신성한 예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의 계산은 가장 이른 가능 시점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냉정한 분석가의 면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턴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 뒤 그에 대한 평가는 극적으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천재도 미신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쪽에서는 진정한 천재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 모든 것을 탐구하려 했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뉴턴은 실제 뉴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가장 빛나는 면만 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실패와 좌절은 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걸작 뒤에 감춰진 정신적 고통과 광기도 쉽게 지워집니다. 뉴턴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세상은 프린키피에를 쓴 합리적 천재만 기억하고 싶어 했고 촛불 아래에서 도가니를 끓이며 금을 만들려던 집착의 인간은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뉴턴은
그 두 얼굴을 모두 가진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그를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면 남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영역에도 발을 들여야 하는 법이니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공의 빛나는 면만을 강조하는 데 익숙합니다. 누군가의 약점이나 실패는 감춰야 할 흠결로 취급되고 완벽한 이미지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이 연금술과 종말론에 쏟은 시간이 그의 과학적 사고를 더 넓고 깊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실패와 집착과 관계도 결국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숨기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뉴턴이 남긴 2060년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의미하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든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느냐입니다. 뉴턴처럼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자신만의 탐구를 멈추지 않았던 그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단은 뉴턴의 멀리 위에 떨어졌을 뿐이지 그의 진짜 이야기는 그 사과 너머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도 지금 보이는 것 너머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야말로 뉴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